안녕하세요. 채널 어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극장 가보셨나요? 그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디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화제죠. 그 어린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청룡포로 유배가는 장면은 정말 언제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에 눈물 흘리셨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시선을 완전히 180도 돌려보려고 합니다. 단종의 비극, 바로 뒤에는 결국 조카를 쫓아내고 피가람을 일으키면서 왕자를 차지한 삼촌이 있잖아요. 네, 바로 세주죠. 맞습니다. 오늘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던 세조의 삶이 과연 그가 원했던 것처럼 진짜 행복하고 단단했을까? 아, 겉보기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죠. 혹시 그 이면에 우리가 몰랐던 끔찍한 저주나 충격적인 질병, 그리고 그의 죽음에 얽힌 기막힌 아이러니가 숨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오늘 주제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면 역사의 승리자라고들 하잖아요. 네, 다 가졌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사기록부터 막 민간에 떠도는 야사, 또 현대 의학 논문, 심지어 그 현대 카카오맵 데이터까지 와, 카카오맵까지요? 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쫙 연결해 보면은요. 그 승리의 왕관이 사실 엄청난 가시관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과정은 진짜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었잖아요. 네. 1453년 계유정난이죠. 김종서 같은 원료 대신들을 죽인 건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자기 친동생들인 안평대군, 금송대군도 죽이고 또 사육신도 처참하게 처형했고요. 결국 10대 소년이었던 조카 단종마저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잖아요. 진짜 잔인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시대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거든요. 명분이 중요한 나라죠. 맞습니다. 장자계승이라는 신성한 룰을 깨고 힘으로 조카를 끌어내렸다는 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군요. 정확합니다. 누군가 너 진짜 왕 아니잖아 라고 의심하는 순간 권력이 무너지니까 아주 작은 반발도 극도의 폭력으로 짓밟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어마어마했댔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피로 세운 권력은 결국 그 피냄새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야사에 아주 유명한 저주 이야기가 있어요. 단종의 어머니이자 세조의 형수인 그 현덕왕후의 저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꿈에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요? 맞아요. 어느 날 세조가 낮잠을 자는데 현덕왕후 귀신이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죠. 네, 아주 유명한 야사죠. 그래서 꿈에서 깬 세조가 막 엄청난 공포랑 분노에 휩싸여서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강물에 버렸다는 이러잖아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요. 팩트가 다른가요?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는 1457년 9월에 19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19살이요? 네. 반면에 조카 단종이 영월에서 사망한 건 그보다 2달 뒤인 1457년 11월입니다. 잠깐만요. 단종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의경세자가 먼저 죽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의 저주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니네요. 순서가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소문을 역사적 진실처럼 굳게 믿고 퍼뜨렸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당대 지식인들과 백성들이 겉으로는 세조의 포갑에 침묵했지만요. 내면에서는 이 폐륜적인 정권이 무사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도덕적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아, 약간 현대의 심리 스릴러 영화 같네요.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세조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중들의 엄청난 원망, 네. 그리고 세조 스스로도 매일 밤 시달렸을 그 죄책감이 만들어낸 집단적 심리 현상 아닐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교 철학에서는 귀신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기보다는요. 인간의 떳떳하지 못한 마음과 가책이 만들어내는 환영으로 해석했거든요. 스스로의 가책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네, 권력을 찬탈한 자의 스트레스와 억압받는 대중의 심리가 투영된 결과물인 거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세조가 겪은 고통이 단지 꿈속의 환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났죠. 내 말년에 세조가 온몸에 고름이 나는 아주 끔찍한 피부병, 그 창병에 시달렸다고 실록에도 나오거든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이걸 역추적해보면 원인이 꽤 명확합니다. 조카와 형제들을 죽였다는 내면의 죄책감, 그리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생존 불안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겠네요. 엄청나죠?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인체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셧다운되는 거죠. 면역력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왕들의 식습관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기름진 고기 먹고. 맞습니다. 고칼로리 육식 위주의 식단에 과도한 음주, 거기에 최악의 스트레스까지 겹치니까 혈액 자체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아, 피 자체가 병들었군요. 네, 현대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가 크게 덧나잖아요. 두꺼운 비단 용포의 피부가 살짝 쓸리기만 해도 상처가 안 낫고 세균에 감염돼서 온몸으로 번지는 폐혈성 질환으로 악화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금빛 용포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피부가 썩어가는 악취랑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병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방방곡곡 명산이랑 온천을 찾아다녔군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전설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문수보살 이야기죠. 맞아요.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데 웬 동자가 나타나서 등을 밀어줬는데 알고 보니 문수보살이라서 병이 싹 나았다. 뭐 이런 전설이요. 고양이 전설도 있죠. 아, 네. 법당에 들어가려는데 고양이가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서 멈칫하는 바람에 법당 안에 숨어있던 자객을 발견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상원사에는 실제로 그 고양이를 기리는 석상도 있고요. 세조가 조각하게 한 목조 문수동자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이 이야기들이 좀 자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세조가 하늘과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하고 선전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파간다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포장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로 끝날 뻔했는데 1984년에 엄청난 물리적 증거가 발견됐잖아요. 네, 상원사 문수동자상 내부에서 이른바 복장 유물이 발견됐죠. 그 안에서 나온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세조의 둘째 딸 의숙공주가 쓴 발언문과 함께 세조가 직접 입었던 명주적삼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보고 정말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핏자국이 선명하죠. 네, 500년 전 속옷인데 가슴이랑 등 쪽에 시커먼 핏자국이랑 고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짜 생생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비로운 전설로 포장했던 권력자의 진짜 민낯인 거죠.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절대 권력을 잡았지만 정작 자기 육신은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살아생전에 자기 몸이 썩어가는 걸 막지 못했던 세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 시신이 썩는 방식에 엄청 집착합니다. 유언 이야기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하나씩 짚어보죠. 1468년에 세조가 죽음을 직감하고 아주 뜻밖의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돌방이나 병풍석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요. 원래 조선 왕릉은 엄청난 크기의 돌을 다듬어서 석실을 만들거든요. 비용이랑 백성들의 노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극도로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네. 아니,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가 갑자기 백성들의 노역이랑 세금 낭비를 걱정했다고요? 이 상황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요. 세조의 진짜 의도는 빨리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 즉, 이 지독한 육체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다는 처절한 욕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세조의 무덤인 광릉은 돌 대신에 회광묘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네, 회광묘가 뭐냐면 관 주변을 돌로 두르는 대신 석회, 모래, 황토를 섞어서 굳히는 방식입니다. 돌이 안 들어가니까 인력이나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었죠. 아, 석회랑 모래랑 황토를 섞는다. 잠깐, 그거 물 부으면 시멘트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현대 콘크리트랑 똑같아요. 엄청나게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와, 대박이네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 과학적인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 굳어진 석회층이요, 공기랑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진공 방수층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네, 그럼 시신이 어떻게 되는데요? 썩질 못합니다. 오히려 미라 상태로 온전하게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조선시대 무덤 발굴할 때 미라가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회광묘 나문입니다. 아니 그럼 세조는 나는 빨래 썩어서 흙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무덤을 간소화한 건데 실수로 자기 관을 완벽한 콘크리트 캡슐 안에 가둬버린 거네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볼 때 광릉 안에 세조시신은 썩지 않고 미라로 남아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살아서는 안 썩어야 할 피부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죽어서는 간절히 썩기를 바랐는데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썩지도 못했다. 와, 진짜 자연의 끔찍한 복수극 같습니다. 참 기막힌 운명이죠. 게다가 분위기를 좀 환기해보면 광릉 주변이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숲이 엄청 아름답잖아요. 네, 아주 울창하죠. 이 세조의 무덤이 카카오맵 같은 지도 앱에서 1점대 별점 테러를 받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에 더 심해졌더라고요. 맞아요. 평점이 막 1.5점까지 떨어져서 결국 장소 후기 창이 폐쇄되는 총격까지 벌어졌어요. 단종이 묻힌 장릉은 평점이 엄청 높은데 말이죠. 무려 500년이 지났는데도 현대의 대중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의 악행을 심판하고 있는 셈이죠. 권력은 짧고 역사의 평가는 길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근데 전문가님, 사실 세조가 그렇게 피를 묻히고 얻은 권력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한 건 아니었죠. 네, 겉보기엔 절대 권력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세조는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공신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거든요. 한명회나 정인지 같은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과도한 권력은 물론이고 막대한 토지까지 퍼주어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인지는 술에 취해서 세조한테 반말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신하가 왕한테 반말을 했다고요? 네, 너라고 부르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선왕이었다면 당장 삼족을 멸했을 대역죄인데 세조는 그걸 그냥 꾹 참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와, 자기가 세운 공신들한테 완전히 휘둘렸네요. 게다가 비극적인 가계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남 의경세자가 19살에 요절했잖아요. 네. 그런데 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차남 예종마저 재위 1년 남짓인 20살의 나이에 급사해버립니다. 아니 아들 둘이 다 20살도 못 넘기고 죽은 거네요? 예종은 왜 죽었나요? 발에 생긴 작은 병, 즉 연조직염이 폐혈증으로 악화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아버지 세조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염증 질환의 악몽이 아들에게도 반복된 거죠. 조카 피를 밟고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들을 다 일찍 잃어버리다니.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광릉의 또 다른 주인인 정의왕후입니다. 세조의 부인이죠? 예종이 죽고 어린 성종이 즉위하자 정의왕후가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시합니다. 왕의 뒤에서 발을 치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 철의 여인이었죠. 결국 세조가 구축하려던 권력이 아들들이 아니라 아내에게 넘어갔군요. 그리고 정의왕후는 조선 최초로 왕과 왕비를 서로 다른 언덕에 모시는 동원이 강릉 형식으로 광릉에 묻혔습니다. 죽어서도 세조와 나란히 붙이기보다 독립적인 공간을 택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카의 피를 밟고 최고 권력을 쥐었지만 평생 죄책감과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렸고요. 네. 결국 자기가 키워준 공신들한테 휘둘리다가 아들들마저 일찍 잃어버린 세조의 씁쓸한 삶.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세조를 평생 괴롭힌 그 귀신의 저주와 끔찍한 질병은 정말 하늘이 내린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훔친 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형벌이었을까요? 스스로 만든 지옥일 수도 있겠네요. 네. 현대사회에서도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온전한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묻게 되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남의 것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 심층타누구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어른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